이번에 그 토지 공개념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국내에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배경이 그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헨리 조지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헨리 조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사실은 온 국민이 다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헨리 조지는 이제 1800년대, 특히 1800년대 후반에 경제학자라고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그 경제학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그 경제학자라고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경제학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은 사람이고, 그러나 굉장히 그 휴머니즘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시대에 살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한 필체로 그런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우려, 걱정, 그리고 어떤 그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 던진 화두는 물질적 진보, 그러니까 이때가 그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이 이제 완료된, 그래서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 매니팩처 시대죠. 우리가 이제 영화로 보면 올리버 트위스트가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마르크스와 동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던지는 질문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풍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의해서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저작물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헨리 조지가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미워한 건, 이 사람이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분노는 그 책의 한 전반부는 어떤 그 영국이 아일랜드를 이제 식민지화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꼭 토지세 얘기라기보다는 앞에 부분을 보면 대중이 가난해지는데, 대중이 가난한데 왜 거기에 그렇게 관리들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저작에서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문구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부생산, 부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그 생산 과정에 부과된 세금이 너무 커서 부가 감소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굉장히 그 책 전반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죽어라고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역시 1800년대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헨리 조지가 대답한 것은 토지 가진 자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라,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다른 모든 세금들을 철폐해라, 과도한 세금을 걷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헨리 조지가 토지 단일세를 얘기하면서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봉건 시대를 마무리하고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할 때 대지주로 그 모습을 바꾼 봉건 영주, 봉건 귀족에 대한 그 계급의, 상위 계급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죽어라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지? 라는 그 봉건 시대 그 빈곤한 사람들의 질문은 대부분 봉건 영주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선 전혀 다른 형태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사실 그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 주목을 하면서 실제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소련이라는 그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뒷받침했죠. 그런데 헨리 조지는 그 사회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가의 친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토지 대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 주목을 해서 토지 대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헨리 조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자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를 가진 자를 미워했는데 사실 이거는 봉건 영주 귀족을 그 미워한 걸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본가들을 그 뭐랄까 그 좋게 생각을 했냐면, 자본가도 똑같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이게 우리가 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불황이 오면 노동이 굶는다. 이거는 뭐 마르크스, 케인즈 모두 다 관통하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나 그런 대공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죠. 초기 자본주의에. 그런데 마르크스와 달리 헨리 조지는 자본은 감가상각돼서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그 자본가의 빈곤을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시대의 빈곤이라는 것은 부가 덜 생산돼서 그러한 것인데, 부를 생산하는 주체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본가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진 소득을 그 낮추면 안 된다. 그러니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과도한 세금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책의 전반부에서 쭉 논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보면 헨리 조지는 절대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자기들의 헨리 조지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쪽에 이제 왼쪽에 제가 써놓은 것이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 책에서 이제 추출한 것들인데요. 발췌한 것인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놓는 사람을 조세로 처벌한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정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인도에 대해서도 많은 예를 들어요. 기계를 도입하고 늪을 농지로 바꾸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 그러면서 어떤 그 토지 개발 행위에다가 자꾸 세금을 매기면 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이 부를 생산되는 것을 이제 막고 좋지 않다.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꾸 이런 데다가 세금을 매기면 누가 과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겠느냐, 늪을 농지로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살아와서 나타난다면 지금의 어떤 개발 부담금을 없애자고 주장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또 이 사람이 보면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이제 학생들 이제 경제학 원론을 가르칠 때 그 조세의 귀착을 가르치잖아요. 세금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그것이 공급자에게만 그 가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자도 나눠내게 된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항상 전가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책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것이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한국에 살아온다면 이러한 그 공시가격 현실화를 그 세금으로 반영한다든지 양도세, 보유세 강화하는 것을 아주 크게 반대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작물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그 뭐 많은 그 뭐랄까요, 경제학자분들이 이런 헨리 조지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부동산 경제학 책을 쓰시는 교수님들은 그 늘 헨리 조지스트들의 주장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논증하시는데 많은 그 지면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헨리 조지스트들이 그 헨리 조지의 주장 중에 아주 일부, 그러니까 결론만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거는 이 그 논쟁을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설정한 가정이 만족이 돼야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건데,
한국의 헬리조지스트들은 가정은 다 띄워버리고 결론만을 얘기를 하죠. 국가가 세금으로 지대를 전액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헬리조지스트의 주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것과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건 뭐냐? 국가가 세금으로 지대를 전액 가져가려면 반드시 토지에 대한 세금 외에는 모두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소비세, 부가세, 모든 법인세 이러한 것들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노동자 왜냐하면 소비세를 없애줘야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그리고 법인세를 없애야 그 기업들이 그 세금 부담 때문에 공급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세금은 그대로 둔 채로 토지공 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더 높이자 또는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종부세는 일부 국민들만 부담했지만 모두 다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부담하자. 그러나 누구도 그 외에 다른 세금을 없애자라는 말은 하지를 않지요. 만약에 지금 헨리 조지가 나타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이러한 모든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할 겁니다. 너희는 영국 정부, 영국 관료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는 인도를 수탈하던 영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그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의 헨리 조지스트들은 헨리 조지스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헨리 조지의 그 저작물을 보면 다른 세금을 폐지하지 않는 그러한 세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세로 처벌하는 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어 조세로 처벌하는 벌금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의 세금은 벌금이야 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게 했었는데 이것을 이미 1800년대에 헨리 조지가 사용한 용어더라고요. 조세로 처벌하는 벌금. 이게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여기도 나왔듯이 인도의 남자와 여자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질 수가 없어서 빈곤이 심해진다. 그런데도 이런 빈곤한 사람들한테 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헨리 조지를 소환해야 될 것은 자유우파 학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지금의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사용할 그런 단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헨리 조지스트에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증세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헨리 조지는 자기의 책에서 굉장히 울분에 차서 비판을 합니다. 1770년 무서운 벵골 대기근 때 기근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답시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수입을 늘리려고 했다. 소금세가 40%나 더 올랐다라는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데자뷰를 이루죠.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70%가 올랐습니다. 2021년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2020년에 무서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때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을 쥐어짜면서 그들의 주택 공시가격을 더욱 높여잡고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수입을 늘리려 한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 그대로 이게 대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2021년에 헨리 조지가 살아온다면 이 오른쪽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공개념 왼쪽에 이 표가 지금 그 후보께서 발표했던 것이죠. 2021년 7월 29일자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실 그 토지공개념은 중간에 사실 위헌 판결도 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욱 강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광역시 택지는 400평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심지어 그걸 얘기하는 이낙연 대표조차도 6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판할 때는 우리는 헨리 조지를 다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책을 읽어보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택지 소유를 상한을 하는 것이죠. 상한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토지 집중에 강력한 방어벽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기존의 불공정한 제도를 강화시킨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당시에 이제 헨리 조지가 보고 있던 거는 봉건 영주에서 대지주로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작게 토지를 가져라라고 하면 더 많은 지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더 많은 지주가 나타나고 더 많은 착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 소유의 상한에 관한 법률을 주장하는 사람을 더 이상 헨리 조지스트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이제 국토보유세를 비판하고자 할 텐데 국토보유세를 비판할 때도 다시 헨리 조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자기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늘 뭐라 그랬냐면 야 토지세 말고 소비세, 법인세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부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예, 더 많이 소비하니까 수요가 늘지요. 그리고 또 법인세를 없애니 더 많이 생산량이 나오겠죠. 그러니 부가 크게 증가되고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전제를 또 달았습니다. 뭐냐? 각 개인이 똑같은 액수의 부를 분배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뭐죠? 이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그것은 평등한 분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버리면 누가 노동의 욕구를 생산의 욕구를 가지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분배되어야 되느냐 기여하는 만큼 근면, 기술, 지식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높다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부가 분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그 맨큐의 경제학이나 이런 데 읽을 때 유인에 반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 주체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다시 한국에 살아온다면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어떤 그 기본소득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보유세를 비판할 때도 헨리 조지는 다시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 헨리 조지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토지의 세금을 많이 걷자 아닙니다. 과도한 세금은 부를 소멸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죠. 창문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했더니 창문을 다 막아버리더라. 예, 어떤 그 개발 행위 만약에 농지에서 많은 생산량이 일어나서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하면 누구도 농지를 개간하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의 투기 수요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가 사라집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게 제주도예요. 제가 이 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집이 생기더라고요. 이 집이 건축된 지가 5년이 안 된 집입니다. 이 왼쪽 집이. 예. 저런 데다가 집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집이 멸실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택 개수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임대차 3법이 나오고 양도세가 강화되고 보유세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동네에서 임대주택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책에서 보던 게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네. 네, 세금이 올라가니까 주택이 사라지고 이건 뭐냐. 정말 더 쓸 수 있는 주택이잖아요. 저게 건축물이라는 거는 20년은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사라졌으니 부가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헨리 조지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굉장한 곤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 헨리 조지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 1890년대에 죽었죠. 사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본 게 없어요. 뭘 못 봤느냐? 러시아 혁명이 나는 걸 못 봤고 소련이 망하는 걸 못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망할 거라고 했지만 케인즈는 케인즈 혁명으로 어떤 그 뉴딜 정책을 해서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빈곤을 일정 정도 해소를 했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금까지 영주들이 원래 신의 땅이었던 토지를 영주가 관리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그 자본제가 나타나니까 그걸 개인 소유로 했어. 이거 참 좋지 않아? 그러니 다시 이것은 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중상주의 사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뭘 못 봤느냐? 국가사회주의를 보지 못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소련의 몰락을 봤다면 국가가 대답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김정호 교수님도 본인의 책에서 서술하셨던 거고 저는 최근에 자료를 좀 갱신을 한 것뿐인데요. 중국도 홍콩도 베트남도 모두 다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만 여전히 투기는 발생하고 있고 가격은 시장 안정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급격히 상승하죠. 왜 그럴까요? 공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심한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국유화를 해도 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헨리 조지가 다시 살아온다면 빈곤과 투기를 이야기하는 국가 소유를 부정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헨리 조지의 책은 1800년대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이행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기에 있던 그러한 책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1800년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헨리 조지의 정신에서 남길 건 있습니다. 뭐냐? 노동과 자본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생산해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저작물에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노동과 자본이 많이 생산할수록 공동의 부가 더 커진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해야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떤 세금을 내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가 생기죠. 기업을 다 없애버리면 기업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며 또 더 나아가서 건설사들이 다 몰락하면 정말 주택은 누가 짓습니까? 누가 공급을 하죠? 공급이 풍부해야 된다는데 그죠? 그래서 헨리 조지의 그 논리 흐름을 보면 이 노동과 자본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죄악이며 부의 생산을 위해서는 세금을 절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봉건 영주한테나 좀 걷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리는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의 전제들을 다 건너뛰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변형해버립니다.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으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기존의 세금은 다 그냥 두고 심지어는 나중에 국토보유세 보시겠지만 재산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부세 대신에 국토보유세를 걷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금 위에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건 헨리 조지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이 헨리 조지를 다시 읽어야 되고 사람들도 이 얘기를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헨리 조지가 미워한 것은 봉건 영주죠. 원래 신의 소유였고 교황이 대신 대리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봉건 영주에게 너 농노를 굶기지 마라. 그리고 농노에게는 굶어 죽을 자유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관리 안에서 그 장원에서만 있던 이 농노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봉건 영주가 대지주로 말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농노들을 내쫓고 올리버 트위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을 키워서 그 양털을 깎아서 그 모직,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도시로 보내서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헨리 조지가 분노해서 이게 왜 얘는 말뚝 박은 걸로 자기 땅을 만들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얼마나 도시 빈민들이 비참했습니까? 마르크스도 그거에 분노했고 헨리 조지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휴머니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 흐름이고 그런 시대상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봉건 영주는 다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말뚝 하나 박아서 자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온 재산을 털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혹은
내가 산에다가 벌꿀을 양봉을 해야지 그러고 임야를 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여러 부동산 통계가 심한 왜곡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협조되어서 또 발표되고 있죠. 토지 통계를 은밀하게 왜곡합니다. 토지 가격은 상위 몇 프로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이렇게 대토지가 많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디비주얼리 그 토지의 면적과 가격을 같이 보여줘야 돼요. 토지는 면적이 넓을수록 가격이 쌉니다. 특히 한국의 대토지라고 얘기하는 넓은 면적들은 대부분 임야거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곧 뭐죠? 그 사람들을 봉건 영주, 귀족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누명이고 그러한 통계 왜곡에 지식인들이 참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헨리 조지가 미워했던 대지주가 결국은 이러한 봉건 영주였다라는 것은 그의 책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담벼락을 둘렀다.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그런 시대상을 얘기한 건데 이게 이상하게 읽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자 모든 땅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 헨리 조지가 정말로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하는 사람들의 토지를 뺏어서 공유지를 만들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다시 얘기하면 옛날 봉건 귀족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단지 봉건 영주가 국가가 될 뿐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죠. 본 적이 있죠. 이미 그 소련에서 한번 그렇게 했다가 이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러한 그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과연 동의할까요? 헨리 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조지는 자기의 저작물에서 자가토지 소유자, 자가지주, 그러니까 봉건영주 아닌 사람, 그 다음 농부, 자경농민의 세금을 면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봉건영주가 지주가 돼서 말뚝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자. 자, 지금 그런 봉건영주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국에 오면 모든 세금을 철폐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부가 더 많이 생산될 테니까. 그렇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 옛날에 그것을 나는 귀족이 아닌데 자꾸 귀족인 것처럼 해서 집 한 채 가졌다고 봉건 영주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어떤 그런 국가사회주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은 한국에서 올해 LH 사태를 통해서 붕괴됐죠. 어떻게 보면 LH는 지금 LH 사태가 어떻게 이게 토지공개념 쪽으로 이어졌는지 저는 그 논리가 점핑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 그건 뭐냐면 그냥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매한 것이죠. 그것은 토지 구매 행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그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부 정보에 접근할 때는 뭐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한 것에 접근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러한 처벌을 가지고 와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튀어서 토지 공개념 다른 사람 누구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가 이상한 대로 점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원래는 뭐로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불투명성 때문에 이런 거니까 투명성 강화해야겠다. 그 다음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견제와 감시가 돼야 되니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러한 것들을 늘 감시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편을 위해서 침묵하거나 이러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사실 저희 여성단체 보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그렇죠. 누구 편에 귀속되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시민사회 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집권보다는 분권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LH가 그 보상을 전체적으로 맞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자체가 하거든요. 지자체를 못 믿겠다라고들 하시는데 그래서 LH한테 집중시켜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죠. 이거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시 시스템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느냐 이 문제로 가야죠. 이것을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정의가 아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논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래서 이게 투명성과 중립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LH도 보면 이 보상 쪽 전문가들이 이렇게 볼 때 이거 옛날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얘기거든요. 특히 그렇게 수목 보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심는 수목들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수목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안 돼서 이제 문제죠. 또 하나 문제는 보면 저도 위원회를 보지만 제가 옛날에 그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너무 비판을 하니까 그 딱 임기가 원래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빼버려요. 그리고 주로 뭐냐? 관료들이 와서 1시간 정도 중부위에서 설명하면 아이 몰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손들어서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다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야, 소위원회라는 게 소가 모여야 되는데 장수하늘소로 가득 모였더라. 뭐냐면 이제 부동산 쪽이면 부동산학과 교수들로 채운다고들 말은 하는데 보면 저희는 이제 알잖아요. 이 교수의 전공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 감정평가는 특히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5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분야의 연구가 너무 안 된 것도 지금 문제긴 해요. 이래서 이게 이런 위원회들이 거수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위원회들이 다 형식적이에요. 감시도 안 되고 중간에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과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봐야 되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것들을 굉장히 지나친 개입을 합니다. 부동산 전문 지식이 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죠? 저도 감정평가 연구를 많이 하지만 제가 감정평가사보다 잘한다고 말 못합니다. 저 라이센스가 없으니까요.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없는 걸로 치고 지금 그 공시지가를 만듭니다. 거기는 이제 감정평가사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투입은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먹고 싶으면 막 올리고 야 가격을 올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안 되겠니? 좀 싸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립성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법에도 굉장히 무섭게 그 압력을 행사하면 너 징역 가 이런 식으로 아예 법안에다가 그걸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호를 하냐면 평가사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화를 시켜버립니다. 뭐냐? 수수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 공무원의 지위를 줘서 과세국에다가 고용을 하고, 이 또 토지 소유자를 만나거나 그럴 땐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요. 네고시에이터라고 해서 협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접촉하게 합니다. 왜냐?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떤 토지의 밸류잖아요. 밸류를 흔들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니까요. 어딘가 정답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지금 일단 한국 부동산원의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안 하고 라이센스가 없고 또 감정평가사가 1000명 중에 200명 있다 해도 경력이 5년 미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래 이 부동산 시장은 경력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원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주택 공시가격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안 밝히고 납세자에게 한국 부동산원이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걸고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성이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조직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조직에서 위에서 이번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히죠. 어차피 내 이름 없는데. 그죠? 예, 이게 이러한 그 문제가 있고 또 평가사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왜?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가 소송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건 진짜 밸류가 아니에요. 라고 저항을 합니다. 이게 골친 거예요. 관료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평가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게 뭔가 감정평가하면 징계할 거야. 견책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생계가 끊깁니다. 그 법인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견책 혹은 이 자격 정지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 자기의 자기가 부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밥줄이 끊기잖아요. 공무원은 밥줄 안 끊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국립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밥그릇이 보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그릇이 끊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아, 내가 소송에 휘말릴까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밥줄이 끊길까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거니와 또한 우리가 주택 공급한다 그러는데 보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전문성이라는 게 감정평가 전문성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의 토지 옆에 농부의 토지 옆에 누군가 여기다가 내가 호텔 지어야겠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휙 뛰어가지고 이 사람 세금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 왔는데 그냥 뭐 어머니가 딸에게 이거 원래 한 3억 정도 가는 땅인데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딸한테 팔았다고 합시다. 이거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미국에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엔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정상적인 가치가 3억인데 이 옆에서 1억 5천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거 보상을 할 때 1억 5천에 보상받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실거래를 쫓아가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로 엮이기 때문에 평가사들은 알면서도 자기가 밥그릇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낮은 가격으로 토지 수용을 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스템에서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서 국토보유세 같은 걸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세금이 엄청나게 들고 또 누군가의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도 근거가 딱딱 가서 붙는 거죠. 옆에 실거래가 얼마라서. 그러나 그 실거래는 정확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게 정말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우리나라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중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요. 정부가. 또 그런 것들을 다 프로세스별로 다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개입할 걸 개입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될 건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을 너무 넘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공시 참고 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감정평가사들 보고 너 이거 받아서 적어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에서 이걸 크게 보도했고 매일경제도 신문에 많이 났어요. 이제 감정평가사 한 명이 못 참고 얘기를 한 거죠. 제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타당성 조사나 이러한 관료들의 이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형태로 지금 공시지가에 적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정말로 이거는 왜 관료들 왜 그래? 걔 참 이상하네. 개인적인 걸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상 쪽으로 가면 심각합니다. 보상은 정말 이건 정부가 바뀌어도 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딘가에 보상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혹은 도로를 놓거나 뭐 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뭐를 하냐면 표본기준 가격 조사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내년쯤에 이제 보상할까 하는데 야 보상금이 과연 얼마나 예산을 얼마나 수립해야 되지? 참 좋은 의도예요. 그래서 미리 표본기준 가격 조사라는 걸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본기준 가격 조사를 하는 위탁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보상 총액을 예측해서 나중에 재정사업 예산 수립을 할 때 얼마나 드나.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를 대행해서 이게 이제 보상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쭉 대신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놓는다. 남의 땅을 이렇게 수용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원이 먼저 가서 이게 얼마 정도겠네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토지 물권 조사가 뭐냐면 어떤 토지가
그 보상 대상이 되는 쭉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그거 하겠죠? 여기 뭐 수목이 뭐가 있고, 과수원이 있으니까 나무를 얼마 보상해야 되고 이런 걸 해요. 그런 다음에 보상 대상한테 당신 집 이제 수용해서 보상할 거예요. 통지가 갑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선정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자, 돈 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업시행자. 그런데 그거를 위탁받은 데는 한국부동산원. 예,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선정하니까 이 고객이죠. 고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때 법률 하나가 들어옵니다. 2018년 기획재정부 행정규칙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2018년에. 18조가 어떻게 개정되느냐. 나중에 이 감정평가 하잖아요. 가격이 지금 두 개잖아요.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이 있는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이 표본가격 조사 금액보다 10% 이상 초과되면 반드시 보상평가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타당성 조사에 끌려 들어가서 평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견책받고 자격 정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거보다 10% 네가 높이든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이거 뭐하러 감정평가사가 열심히 자기 전문성을 갈고 닦습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한 10% 내에서 이렇게 대충 적으면 되죠. 그리고 또 뭐하러 저항하죠? 뭐하러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토지가 얼마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그거 함부로 의견 얘기했다가 타당성 조사받아서 징계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성을 완벽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됐습니다. 언제? 2018년에. 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도 그 보상제도 조사를 하러 한 3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중립성을 엄청나게 지키게끔 해놨어요. 보상도 그 보상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와 차단하고 이 사람의 지위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담보평가 있잖아요. 담보평가라는 게 은행 대출할 때 그때도 평가사들한테 막 압력을 행사해서 이거 더 해줘 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못하게끔 법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불법이고 너 잡혀가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이게 정말 문제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시가격이라는 것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이미 장치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올려. 그럼 다 올리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죽을까요? 빈곤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 동아일보도 보도됐던 2018년 자료입니다. 그때 제가 발표하면서 이 자료를 이제 기자분한테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겪는 거 이미 2017년, 18년 쭉 겪었어요. 이 집을 쭉 추적을 해보면 2017년에 22%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네, 생계급여랑 의료급여에서 탈락을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분은 지금도 이 집 30평 대지에 15평 50년 된 이 집을 내가 팔고 어디로 가지? 이미 다 올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매일 그 50만 원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생계급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가혹해요. 그리고 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지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예, 말도 안 되는 그 세금 제도와 공시가격 제도 때문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공시가격이 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충 옆에 있는 실거래를 하거나 올해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올해 거를 해봤더니 요 한 그 빌라에서 가격 상승률이 다 달라요. 여기는 28% 내려갔고 여기는 37.2% 올라갔고 도대체 뒤죽박죽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틀린 공시가격을 가져다가 썼어요. 이게 면적이 큰 게 가격이 싸고 면적이 작은 게 가격이 비싼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오르 실거래 가격을 다른 빌라 그 가격 산정할 때 썼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24제곱미터는 9천만 원, 33제곱미터 더 큰 건데 6천만 원. 분명히 뭔가 신고가 잘못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써버렸대요. 그리고 그거를 당당하게 공시가격 산정 근거라고 또 공개를 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조용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로 국토보유세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빨간 부분은 외곽이죠. 그리고 이제 요 비싼 동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이게 뭐냐면 실거래를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일까? 이 집이 거래가 만약에 한 5억에 됐다? 그러면 이 공시가격을 지금 서울의 그 대중적인 서민 아파트들은 5억이면 거의 4억 9천만 원이에요. 공시가격이. 거래되는 자료들만 이렇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숲속에 혼자 있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은 실거래, 만약에 그게 한 50억이다? 왜 이것 때문에 경실련 맨날 화내죠. 50억이다? 그러면 한 25억. 예,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밖에 반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실련에서는 너희가 부자들을 봐주고 있어라고 공격하는데, 아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서민 아파트 쪽에 3억 내외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뭐 공시가격 얼마 이렇게 잡기가 쉽죠. 거래가 많으니까요. 보면 아니까. 그런데 산속에 홀로 있는 저 아방궁 같은 저 집은 봐주려고 봐준 게 아니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래가 안 돼요. 그냥 상속되거나 증여되지.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집은 또 혼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거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변호사 사서 나한테 덤비겠는데? 이 생각하는 거죠. 서민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자한테 약한 거죠.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재산세가 싸면 아무도 신경 안 써. 낮추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이게 이 서울의 지도입니다. 이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다 백업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저 2019년에 만들었나 2018년에 만들었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보유세가 내려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올려. 그럼 어디로 올리겠어요? 네, 이런 시스템과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주택들만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토보유세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또 걷어? 그게 일종의 종부세의 다른 형태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를 재산세를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나눠? 그런 다음에 건물분은 또 빼서 국토보유세를 넣어?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복잡하면 지금도 복잡해서 조세저항을 못하는 판인데 조세저항을 꺾는 방법은 뭐냐?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면 질문을 못해요. 뭘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제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으니 국토보유세 제대로 걷는 거 어렵지요. 자, 국토보유세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마을에 있으면 어떤 비싼 아파트가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단독주택 중에 또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 부분만 종부세를 냅니다. 군데군데. 자, 국토보유세는 뭐냐? 자, 이 종부세 없애고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국토보유세를 내는 거예요. 재산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놨어요.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억 정도의 주택까지는 자기가 세금 낸 걸 다 돌려받는데요. 만약에 120만 원에 세금을 내면 4인 가족 경우에 30만 원씩 120만 원을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9억, 10억보다 좀 싼 집들은 오히려 더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그런데 10억이 넘어가서 비싼 집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떠냐? 세금은 많이 내고, 돌려받는 건 적게 돌려받아. 나 참 정의롭지? 라고 물어보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자, 여기서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9억이 넘어가는 집에 만약 혼자 산다면 12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억울하면 4명 살아라 이거죠. 정말 이상한 세금이에요. 정말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세라는 게 그러니까 2006년에 그 전까지는 무슨 재산세였냐면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에 야 세상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나라가 어딨니?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토지 건물 일괄 평가에서 세금, 주택에 대한 세금 통지 하나만 오지요. 예, 재산 뭐 토지분, 건물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2006년에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토보유세는 뭐냐? 아주 뭐랄까, 예,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교조주의적인 세금이에요. 뭐냐면 이게 헨리 조지한테서 왔기 때문에 헨리 조지가 절대 건물에 대해서는 걷지 마. 봉건영주의 토지에 대해서만 걷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그 건물 짓는 행위를 안 하니까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은 나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뭐냐? 얘들아 지금 재산세가 토지분 건물분 안 돼 있지만 나누자. 토지분 건물분을 나눠요. 그리고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빼버리고 대신 국토보유세를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세금 더 많이 걷고 싶으시면 그냥 세금을 올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옛날에 합쳐놓은 걸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예? 그걸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뭐냐? 앞으로 나란히 하던 거 옆으로 나란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을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헨리 조지가 좋으면 다른 세금을 없애고 하시든가. 그런데 보십시오. 국토보유세, 토지분 재산세 빼버리고 국토보유세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중과세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재산세 내고 있는데 왜 종부세 또 내라고 그래? 그래서 네, 토지분 재산세 또 빼주잖아요. 지금 현재도. 국토보유세도 그 시스템이에요. 그 토지분 재산세를 빼요.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건물분 재산세는 또 걷어. 도대체 이게 어디를 봐서 헨리 조지를 쫓아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단순화되면 이의제기라도 한번 좀 쉽게 해보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국토보유세는 거기다가 지금 어떤 그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실거래만 쫓아가는 전문성 부족 이 문제가 있고 그죠? 그렇게 실거래도 또 왜곡돼 있고 근데 그거는 다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 지자체 과세국에다가 평가사를 고용을 해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너 투기했니? 이게 아닙니다. 그냥 얘네가 엄마와 자식인가? 이것도 외지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 아니야? 감정평가하고 실거래를 다 이걸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오픈하죠. 실거래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이 가격이야. 암드랜스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을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두 줄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모든 납세자한테 공개를 합니다. 다운로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지번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번 중에 일부를 감춰요. 그럼 그거 공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오픈하고 심지어 과세공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가서 USB 하나 주면 거기다가 옆집 것까지 다 담아줘요. 너 가지고 가서 맘대로 해. 너 공부를 하든가 뭐 지도를 만들든가 뭐 데이터 가지고 뭐 모형을 만들든가 너 4차 산업혁명 할 거니? 가지고 가서 써. 이렇게 줘버립니다. 플레인한 데이터를 주죠. 원래 액츄얼 데이터도 주고. 이게 진짜 정보죠. 그래서 이 지자체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시 심지어 행정시 중에 읍면동에 어딘가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면 거긴 또 과세국 따로 합니다. 그리고 중립성 때문에 과세국장을 평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주로 뽑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평가사여야 되고 과세국의 인력 70%가 평가사예요. 그리고 헤드는 도지사처럼 투표로 뽑습니다. 과세국의 국장을요. 플로리다주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검증도 하고 실거래가격 검증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납세자 권리 보장을 해서 과세형평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들을 어떤 위원회에서 전부 다 다뤄줍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깨끗해야 4차 산업혁명을 하던가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데이터들이 전부 저렇게 올려 내려. 그리고 온갖 이 노이즈가 잔뜩 섞인 데이터들이거든요.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실거래 검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감독원이 나타나요. 미국의 실거래 검증센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어떤 측량하는 사람들도 붙고 이런 사찰 합병하는 그 기업들도 붙어서 과세제도 중심으로 일자리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다 잡고 있어요. 데이터도 잡고 있고 자기들이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공기업 일자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부정확한 데이터만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그 이렇게 얘기를 쭉 가보면 절대로 투기라는 것이 그 어떤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헨리 조지가 얘기한 그런 투기는 그 봉건 귀족 일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 뭐 자격 농민이 뭘 농지를 산다 해서 그걸 투기로 보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는 왜 일어나느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투기를 왜 합니까? 이거를 사서 팔아야지 되죠. 한 10배로 튀겨서 팔아야 되는데 뒷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겁니다. 뒤를 딱 봤는데 없어. 그럼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바보죠. 그죠? 이게 뭐냐? 공급을 충분히 하면 투기도 안 일어나죠. 줄을 안 서는데. 무슨 수로 치고 빠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투기가 뭐 심리적인 것이다. 그런 거 다 공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현실에 발을 디딛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공급 부족 때문이고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서 불법 거래가 나타나는 거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필지를 이게 기획부동산이거든요. 잡으려면 기획부동산을 잡아야죠. 예, 한 달 사이에 쪼개 팔면서 네다섯 배가 상승을 해요. 할아버지는 몰라요. 자기 땅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사실 헨리 조지스트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보면 투기도 못 잡거니와 이거는 예견된 겁니다. 그냥 책만 읽어봐도 투기 못 잡겠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고 있죠. 투기가 뭡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런 것이죠. 투기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 외에는 투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헨리 조지스트 자기가 헨리 조지스트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은 사실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 다른 세금 철폐 없이 어떤 세금을 더 걷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헨리 조지가 제일 싫어했던 영국, 예, 인도나 아일랜드를 괴롭혔던 영국 관료들에 지나지 않아요. 예, 여기도 이제 헨리 조지가 자기 책에 썼잖아요. 지대를 세금의 형태로 내고 관리들이 징수하는 여타의 세금에 시달리다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인 국민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아주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헨리 조지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헨리 조지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땐 푸르동입니다. 푸르동주의자라고 그래야 되나? 네, 푸르동. 마르크스한테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나키스트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첫 줄이 뭡니까? 소유란 무엇이냐?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헨리 조지스트들은 헨리 조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보면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사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분은 엊그저께 자살하셨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죽어라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 문제를 이제 미국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국가를 고발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청약 경쟁하고 로또로 줄 서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해. 주택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 그게 주거복지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굿즈 팔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살려고 새벽 6시부터 가서 줄을 선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뭘 저걸 저렇게 줄을 서게 그냥 많이 팔지. 예, 적게 파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굿즈를 받아가지고
당근마켓에서 2배, 3배로 팔아요. 그죠? 그거 이 10잔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럼 끼케야 한 6, 7만 원일 텐데 그거를 산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20만 원에 팔아요.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이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부러 적게 공급합니다. 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로또 청약을 해요. 그럼 받은 다음에 어떡하죠? 최대한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뒷사람에게 팔지요. 지금 국가가 스타벅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막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라. 예, 아마 헨리 주지가 살아온다면 이랬을 겁니다. 세금 강화는 빈곤만 강화한다.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모든 정책들을 반대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